안녕하세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메가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이은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봉 전이지만 오늘 영화를 미리 보러 기한 건너주신 여러분께 미리 제가 감사합니다 전하고요. 오늘 영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기 위해서 김희정 감독님 그리고 박하선 배우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의 게스트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독님 사진 찍으시는 동안 안내 말씀 드리면 스크린에 QR코드가 떠 있을 거예요. QR코드가 있나요? 없나요? 오픈 카카오 채팅방에서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를 검색하셔서 오늘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 릴레이 아니고 채팅방인 거 맞는 거죠? 네. 오픈 카카오 채팅방에서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검색하셔서 0705 개봉일 입력하시면 오늘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대화 중간중간에 같이 여러분의 질문까지 취합해서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쓰고 영화 만든 김희정 감독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에서 영지역을 맡은 박하선입니다.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픈 카카오 채팅방 입장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카카오톡 창을 여시면 친구라고 떠있는 그 친구 목록이 남아있는 창이 있잖아요. 거기서 말풍선 2개의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고 검색을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를 누르시면 채팅방이 뜰 거고요. 비밀번호 0705를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충전이 안 되니까 네,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원작 소설로 먼저 접한 관객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화를 본 이후에 김혜란 작가의 단편 모음집 가운데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라는 동명 단편 소설을 접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김희정 감독님, 김혜란 작가님의 그 원작 소설에서 받은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그 얘기부터 천천히 풀어볼까요? 네, 사실은 이게 2017년도에 제가 바르샤바에 한국문화원이라는 데서 김희정 감독 특별전 이런 걸 했어요. 그때 갔다가 김혜란 작가도 마침 문학 레지던시에 있어서 바르샤바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란 씨가 그때 책을 바깥은 여름을 줬는데 갖고 왔는데 증거를 보여주듯이 네, 감사합니다. 이런 앞에 아름다운 바르샤바에서 2017 김혜란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예, 옥션 같은데요. 이게 마치 이게 얼마에 파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때는 전혀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너무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때 입동이라는 첫 번째 단편부터 읽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고 단편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근데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가 맨 마지막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읽고도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영화 생각 안 하다가 2020년도에 이제 저랑 계속 영화를 만든 유병옥 제작자가 그 이벤트 스톤의 대표거든요. 그럼 이거 어떠세요? 감독님이 여태 했던 이야기의 맥락 안에 있어요. 해서 시각을 좀 달리해서 읽었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그 아이들에 대한 소설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10대 아이들에 대해서.
대해서 미래는 빛나는 별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마침 그 부분이랑 여기랑 이렇게 잘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쓰게 됐었습니다. 영화는 명지의 시각과 사건들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방금 언급하신 아이들의 시각으로 또 한 템포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두 가지의 결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따로 흘러가다가 겹쳐지면서 만나면서 하나의 강을 이어가는 구조를 영화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원작이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영화화 결정 이후에 그 원작자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혹은 어떤 특별한 요구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관객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영화로 하고자 결정하신 이후에 김혜란 작가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관객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잘 들리시죠? 저한테는 이 제 목소리와 이 울림이 같이 들려가지고 희한해요. 그 문학동네는 되게 큰 회사고 저희는 좀 저예산 영화라서 저희가 이 판권을 사는 거에는 제가 김혜란 작가를 알았던 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하고 잘 해서 이걸 에딘버러예요. 원작에서 에딘버러였거든요. 그런 것들 에딘버러가 축제라서 좋아요. 축제 도시여서 정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했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원작자를 만나서 운 좋게 잘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아요. 어떤 제재도 없었고 영화를 보고는 제일 이 영화의 첫 주의가 김혜란 작가와의 개봉 전 관객과의 대화였는데 이렇게 모두 묻잖아요. 원작자가 마음에 들어해, 좋아해, 싫어해 막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보는데 김혜란 작가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되게 감동이고 감독님은 왜 명지라는 이름에 서를 붙여서 서명지라고 했을까? 이거 되게 재밌다. 뭐 이렇게 판단해주고 왜 감독님은 스케이트보드를 넣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괜찮으면 감독님한테 이런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어있고 그것들은 다 멈춰져 있는데 이 아이가 준 유품이 스케이트보드여서 바퀴를 가지고 굴러간다는 거죠. 굴러가면서 이렇게 놀면서 살아라, 잘 살아라 뭐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말을 감독님한테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해서 역시 문인의 표현은 다르다. 우리는 그냥 동적이어서 움직이니까 스케이트보드가 좋아요 뭐 이렇게 말했었는데 너무 값지고 은혜로운 표현에 정말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스케이트보드 관련된 질문들도 오늘 많이 남겨주실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라는 제목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서 김희선 감독이 생각한 요소가 스케이트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원작자의 의견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이야기 혹은 하나의 플롯, 하나의 사건, 하나의 주인공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른 매체로 풀어내는 것은 또 다른 세계의 형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작과 어떤 지점들이 달라져서 김희선 감독만의 세계가 완성되었는지는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원작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청소년 아이들의 분량은 원작에 세세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특히 해수라는 캐릭터는 이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고요. 편지가 전달된다는 구조는 같지만 그 아이들이 본인의 캐릭터로서 등장해서 목소리를 들려주는 인물들은 아닙니다. 원작 명치를 쭉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영화는 원작과 달리 해수를 비롯해서 병실에 누워있는 지은이라거나 이렇게 아이들의 이야기로까지 관경을 확대하는 구성을 띠고 있는데요. 명지의 내면을 따라가는 원작의 구성도 있지만 그것 외에 좀 다른 시각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작 너무 좋은데 짧아요. 근데 영화는 2시간, 저는 2시간짜리 만들진 않지만 저는 그냥 100분이 진짜 딱 맞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길게 막 하는 영화를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많이 웃으셔도 돼요. 저는 관객과의 대화를 좀 즐겁게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영화에. 영화에는 좀 웃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만으로는 장편이 되기에 좀 짧았어요. 그래서 이제 김혜란 작가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을까가 너무 궁금했대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영화로 느낄까 이거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작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지은이 편지 중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을 텐데 권도경 선생님 사모님의 연락처를 몰라서 지용이 친구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라는 그 대사가 있어요. 저는 그때 딱 그 애가 떠올랐어요. 진짜로.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애는 누굴까? 이걸 전화번호를 알아서 이걸 메신저처럼 전해주는 아이가 되게 선명하게 그려졌고 그 아이가 좀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물론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그 죽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우리 엄마는 여기에 그 병실의 할머니로 등장하신 분이 우리 엄마세요. 제 영화에 다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 일상을 그렇게 견디고 이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 아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툭 건져 올린 어떤 하나의 단서가 그 틈을 벌려서 그 세계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방금 말씀하신 그 문장, 그 설명 하나가 김정은 독의 그런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배우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게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을까는 고민도 좀 들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 입장에서는 좀 한 명의 내면을 좀 따라가는 시나리오의 방식이나 영화의 방식이 연기로 표현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등장한 이 각색의 방향이 캐릭터 혹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신 것 같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저는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좀 지루할 수 있는 부분에 아이디 나오고 전석 선배가 나오고 김남희 씨가 나오니까 굉장히 든든하고 좋았고요. 사실 저 혼자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은 이야기고 그렇게 한 명의 주인공이 영화를 끌고 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냥 좋고 좀 든든했고 저는 사실 원작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큰 위화감,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잘 된 각색이 포인트잖아요. 그것이 어떤 각색의 작품을 읽었을 때 원작과 뭔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엇이 구체적으로 다를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편안하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 좋은 각본의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은데 하지만 세세히 뜯어볼수록 그 작품만의 고유한 무언가가 보이는 것이 잘된 각색 작품의 매력일 텐데요. 이 작품이 그런 매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캐스팅 단계에서 정말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되죠. 명지를 어떤 배우에게 맡겨야 할까, 어떤 이미지로서 관객에게 소개를 해야 할까 가장 고심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감독에게 명지를 연기할 배우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박하선 배우 얼굴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미지를 기대하셨는지 궁금해요. 명지를 소화할 만한 배우에게. 기본적으로 저는 박하선 배우의 목소리의 팬이고요. 네, 그리고 너무 좋고 이게 되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게 참 인연이고 운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예능 프로그램을 안 보는데 어쨌든 그 하선 씨가 나온 그 프로그램에 동생 얘기를 하는 부분을 잠깐 봤어요. 뭐였냐면 미술관에 가서 방명록에 자기 이름이 아니라 동생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게 해맑게 그때 말했던 이렇게 하면 동생이 어딘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이거 명지를 너무 정확히 이해하는 말이었어가지고 되게 운명처럼 느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그래서 제안을 했고 다행히
이루어졌습니다. 네. 박은성 배우의 연기뿐만 아니라 뭐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의 팬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시네타운의 또 DJ로 사람들과 만나고 계시니까요. 근데 방금 그 이야기가 배우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이해하고 접근하고 받아들이는 게 작품마다 사실 배우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 감독님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면 이 역할을 조금 더 본능적인 접근을 하셨을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목소리를 좋아한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게 저는 사실 라디오를 하면서 제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좀 여자 배우치고 좀 낮은 목소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높여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가 좋았는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가 생겼었고 근데 그건 라디오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처음에 이 시나리오 들어왔을 때 저는 프랑스 여자를 조금 늦게 봤어요. 배우들이 SNS, 인스타에 올리는 걸 보고 이 영화 좋다 올리는데 그때 너무 바빴을 때여서 좋구나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제 좀 쉴 때 집에서 무슨 영화 볼까 하다가 아 프랑스 여자 있었지? 그래서 봤는데 너무 좋고 와 내가 언젠가 저 감독님이랑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한 지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신기했고 와 그냥 보기도 전에 웬만하면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일단 한다고 해놓고 원작부터 읽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울었고 왜 저를 캐스팅하려고 하세요? 물었을 때 이 똑같은 말을 하셨고 지금 와서 느껴지는 건 아 역시 뭐든 해야겠구나 뭐든 비춰야 뭐라도 생기는구나 그때 그 예능을 나가기 전참시였거든요. 그걸 나가기 참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난 그냥 이 감정을 아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되게 담백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냥 담백하게 네 알죠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영화 안에 서려있는 그 누군가를 보냈다는 감정, 애도의 마음 같은 것들은 이따가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명지는 몸에 고통의 반응이 올라오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 반점으로 보이고 누군가에게 두드러기로 보이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 몸으로서의 반응이 나오는 사람인데 생각해보면 이 영화에는 본인의 상실의 고통이 몸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지은이 바로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명지와 지은이 원작에서 지은의 비중보다 훨씬 커지면서 좀 나란하게 보이는 지점이 이 영화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을 둘 다 잃었고 그 심리적인 고통이 육체에 반영되는 현상을 둘 다 겪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두 캐릭터가 따로 떨어뜨려져 보이지 않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의 육체를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유심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분들이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이게 이제 감독은 시나리오를 쓸 때 이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걸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좀 느껴서 시나리오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비가 됐다라는 건 원작에 그게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돌이켜서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 말을 하면서 든 생각이 이게 이렇게 멈춰져 있는 몸과 움직이는 몸을 같이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했던 영화구나라고 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좀 나중에 내가 이런 감각을 느끼고 있었구나라고 아는 편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춰져 있고 움직이는 그 멈춰져 있는 두 여자가 있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명지는 또 움직이죠. 사실 바르샤바에서도 계속 산책을 하거나 약을 사러 가거나 현석이를 만나러 가고 그러다가 멈춰서 이렇게 하늘의 햇볕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는 장면이 저희 포스터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순간 그런데 뒤에 좀 수미상가 뭔가 만나는 지점으로 해수도 보드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햇볕을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의도적으로 든 게 맞고요. 그런 것처럼
지은이가 그 멈춰져 있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게 누군가의 손이었다는 게 좀 중요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손을 잡아주는 건 해수이기도 하고 또 그 김보라 배우가 연기한 레지던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재활을 도와줘야 돼. 재활은 늦어질수록 힘들다라고 하면서 아무 그거 없이 옆에서 봐주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멈춰져 있던 몸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궁금해하며 살겠다는 말이 전달되는 건 역시 손으로 쓰는 편지이자 그것을 전해주는 것도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이기도 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햇빛을 가리던 명제는 이후에 이건 지음도 마찬가지고 횟수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지는 해 혹은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없었을지도 모를 어떤 미래에 대한 혹은 내일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품어보는 모습들로 바뀌어서 영화 안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안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참사의 기억들을 마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참사를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작품에는 그 참사를 바라보는 상대자 개인의 태도가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인 참사들을 바라보셨고 이 이야기에 녹여내려고 했을까 저도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감독님께 있으셨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는 어떤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작품에 비해서 그 염두에 두신 요소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게 5번째 장편 영화인데요. 제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혹시 제 영화 이전에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네. 그 계속 해왔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청봉사탕 때 성수대교 붕괴를 얘기했었고 프랑스 여자에서는 파리 테러가 나왔고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 재난은 항상 좀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난이 많은 시대에 지금 제가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의 조선대 문예창작과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이들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이제 젊은 세대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수들을 상대로 강의할 때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이 사회적 재난 속에서 감수성 찾기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재난 속에서 감수성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강의로도 하는 편인데 결국 저는 이미 중년이잖아요. 제가 50대거든요. 아무리 30대처럼 젊게 보일지라도 50대라서 하선 씨가 저보고 머리를 탈색을 하면 어떠냐 그러면 나이를 모를 수도 있다. 그래도 알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책임감을 느껴요. 세대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됐고요. 저는 좀 미안한 것도 되게 많고 내가 뭐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거가 제가 관계가 없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을 주는 건데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 없는 죽음들이 있잖아요. 만나지 않아야 되는 그 재난 속에서 만난 죽음들이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월호 이후로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수영을 다니는데 정말 물속에서 정말 생각이 안 나는 적은 없어요. 그거는 생각이라는 거는 그냥 나는 거라서 잘해요. 수영을 저도 꽤 하거든요. 꽤 한다는 게 저 끝까지는 갈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잠깐의 순간에도 생각이 난다는 게 날마다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편이고 이 공감과 감수성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는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아이들에 대해 그 해수와 그 아이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네. 지은이 무엇인지 모를 마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또 그제야 남편의 죽음을 명지가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삶에게 뛰어든
과정을 이해하게 되는 영화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영관에서 혹시 관객 여러분들 시리가 반응하지 않았나요? 저는 언론신사에서 영화를 볼 때 진짜 많은 기자들의 시리가 이 영화의 시리에 반응을 하는 바람에 잠깐 거의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뻔했는데 여기서는 명재가 사람이 아닌 기계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배우가 연기하면서 굉장히 의외의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연기라면 실제 살아있는 사람과 캐릭터와 대면을 할 일이 많잖아요. 물론 배우는 블루스크린 앞에서도 서야 되고 현상의 무언가와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박하선 배우가 굉장히 낯설고 묘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참고로 저는 시리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보다 무례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애도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질문을 답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물론 대사가 약속된 상태이긴 하지만 사람 캐릭터가 아닌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는 걸 연기하는 경험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다행인 건 저는 이게 혼잣말하는 대사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혼잣말을 할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쿠 막 이런 대사 있잖아요. 아 여기 앉아야겠네 이런 대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편인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해가 됐는데 시리 장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제가 드라마 혼술남녀라는 작품을 했을 때 엄청 시리란 얘기하는 캐릭터였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오글거리고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또 있길래 아 해봤지 알지 느낌 아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얘기할까 그 부분에서만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까 어렵지만 그 부분에 정도만 좀 신경을 썼고 그리고 신기한 건 그 시리아 덕분에 우리 영화에서도 좀 숨 쉴 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웃기도 하시고 재밌어하기도 하시면서 사실 숨도 못 쉬면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조용해야 될 것 같아서 팝콘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장면이 그나마 우리 숨을 쉬게 해주는 명장면이 된 것 같고 영화 안에서도 마지막에 제가 시리랑 대화를 나눌 때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그 무렵에 진짜 시리가 대답을 했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대본대로 나중에 이렇게 후시 입힌 장면이 많은데 그 장면에서만큼은 시리가 진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도 뭐지 얘 진짜 살아있나? 아니면 뭐 우리가 헐이라는 영화도 보고 요즘에 뭐 챗GPT도 많은데 진짜 뭔가 순간 이게 기계임을 알면서도 순간 저도 그때 뭔가 뭐지 이게 듣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명지도 대화를 하다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정말 사람이 힘들 때는. 저도 나이가 들수록 정말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답은 내 안에 있고 그 답이 선명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인데 명지도 그런 마음에서 어디 털어놓을 데도 없는데 그래서 시리한테 말을 건 게 아니었을까. 명지의 외로움을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인 것 같아요. 시리 얘기가 나온 김에 채팅방에 올라온 그 관련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리의 대답이 전부 다 디렉팅이 된 상태의 답변들인지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니 원하는 답변이 계속 나올 때까지 녹음하셨는지 뭐 이런 질문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계속 기다리고 녹음을 그렇게 했겠지만 저희 다 계획한 녹음된 것들을 한 거고요. 하루 시간 말하는 거는 리허설 때였던 것 같아요. 리허설 때 우리가 상관없는 게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만든 거는 다 제작한 그 시리의 목소리를 원하는 목소리를 찾아서 제작한 그런 소리입니다. 실망하셨나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장면이 진짜 그게 들어갔어. 네. 근데 이 얘기 관련해서 김혜란 작가가 챗 GPT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다시 보니 저 시리는 상당히 순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렇죠. 챗 GPT한테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 하면 이야기를 하나 뚝딱 만들어줄 수 있는 지금 마당에 순진한 시리가 애도를 표현하는 영화로 보였습니다.
아까 김희정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원작의 도시는 에든버러이지만 여행하는 도시는 이 영화에서는 폴란드 바르샤바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서 배우가 받는 인상도 캐릭터에 아주 중요하게 반영이 되기도 하거든요. 박하선 배우는 캐릭터로서 혹은 작품을 벗어난 박하선 개인으로서 그 도시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것들을 좀 예민하게 감지하셨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바르샤바 촬영하셨으니까요. 굉장히 독특한 도시인데 일단 그 나치 때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 80, 90% 정도가 다 무너지고 없어진 도시였대요. 그래서 9시가지 정도 관광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정도밖에 없었어요. 많이 관광할 수 있는 데가 없고 하루면 다 볼 수 있는 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름답다고 느낀 건 남아있던 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좀 더 아쉽기도 하고 또 평소에 이렇게 길거리를 걷다가 밤에 저희가 영화 촬영 끝내놓고 뭐 회식을 간단히 하고 이렇게 집에 걸어오는 길에 감독님한테 이막 벽에 구멍이 막 나 있는데 이거 뭔지 아냐고 모르죠 처음 왔는데 이랬더니 이거 다 그때 총탄 자국이라고 바르샤바는 그런 걸 보존하는 그런 도시였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희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1년에 한 번씩 문명을 하는데 사실 유튜브로 아무리 찾아봐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그 장면을 찍기 전에 저희는 모든 촬영을 다 끝냈고 그 1분만 저희가 담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촬영을 간 거기도 하고 근데 그 1분 동안 갑자기 차들이 막 길게 멈춰 있어요. 차가 막히는 줄 알아서 갑자기 빵 이러는데 막히나? 이러는데 그게 차에 있는 사람들은 대신 이렇게 울어주는 거고 하면서 1분 넘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막 울어요. 근데 정말 남의 일인데도 우리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좀 부러웠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아픔이 있는데 이걸 어렸을 때는 기억을 했던 것 같은데 뭐 학교 같은 데서 1분간 묵념하겠습니다 이러면 했던 것 같은데 성인이 돼서는 그런 기억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국가 행사가 굉장히 좀 부러웠던 기억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서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서 폴란드 영화제는 언제 출품할 거냐 계속 물어보고 있고 체크하고 있고 그때 그 폴란드 구석구석 킥보드를 타고 다녔어요. 거기 대여 킥보드를. 그래서 지금도 힘들면 그때 폴란드에서 킥보드 타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버티고 있으면 되게 좋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르샤바는 김희정 감독이 굉장히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그 친숙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오래 계셨었죠. 잘 알고 있는 도시를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와 연결했기 때문에 발생한 장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관객이 발견하는 것들은 각자의 몫이 있을 테고 감독님께서 촬영을 하시면서 발견하신 장점들은 무엇일까요? 아주 잘 아는 공간을 담는다는 것? 대사에도 그래서 썼는데 여기 좀 유럽 같아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저는 94년도에 유학을 가서 7년 동안 폴란드 우츠라고 바르샤바에서 2시간 떨어진 도시에서 7년 유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 무너지고 얼마 안 됐었고 뭐 진짜 대사에 나오듯이 줄 서서 빵 사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상점에 코카콜라 한 캔이 좀 되게 뭐 진열처럼 되어 있었고 막 이런 시절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가면 너무 유럽 같아요. 저한테는 바르샤바가. 그때는 바르샤바가 너무 황폐했어가지고 바르샤바에서 이탈리아를 잠깐 놀러 가면 색깔이 너무 달라지는 거가 시멘트에서 갑자기 이렇게 예쁜 색깔로 바뀌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놀라고 그때 돈 없어서 버스 타고 30시간 막 이렇게 갔었거든요. 이탈리아까지. 그래서 저한테는 바르샤바가 상당히 좀 새롭게 느껴졌어요. 갈 때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가잖아요. 바르샤바를. 근데 갈 때마다 그렇게 느껴졌고 제법 유럽 가고 이제 수도 가구나 이런 느낌과 90까지 관광 도시, 관광 스팟이 됐구나 뭐 이런 느낌. 음식들도 유럽 음식들. 폴란드가 유럽에서 베지터리언 메뉴가 제일 발달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도 되게 미스터리한 메뉴를 촬영 때도 먹고 되게 놀랬었잖아요, 하선 씨가. 그런 것처럼 새로운 발견들이 많았고요. 단지 이제 그 말을 제가 안다는 거, 제가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제스처나 이런 삶의 그 습관들, 삶의 모습들을 제가 익숙한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 저는 좀 그런 종류의 감독인 것 같아요. 너무 새로운 상상을 해서 하는 막 이렇게 펼친다기보다 제가 알고 있는 곳이나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쪽에 감독이지 않을까. 뭐 너무나 다양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상당히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게 잘 아는 공간으로 배경을 옮겼기에 뭐 바르샤바 기념일에 다 같이 추도를 하는 장면을 이야기에 연결시킨다거나 쇼팽의 신작의 이야기를 가져온다던가 하는 장점들이 구체적으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명지의 행동을 두고 설왕설래가 충분히 벌어질 만한 어떤 상황이 있죠. 그곳에서 김남희 배우가 연기한 현서 누나는 예전에 알던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남편한테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개선된 행동이 아니고 그냥 본능처럼 툭 튀어나온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이때 명지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느냐가 사실 배우가 명지라는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접근 방식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거짓말, 그 현석에게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채팅방에서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도 한 3년 전쯤에 동생이 죽었는데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3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갔어 라는 말을 하기까지도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말을 뱉어버리면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좀 울 것 같아서 못했는데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이걸 뱉어버리면 이게 진짜가 되는데 심지어 내 남편을 알던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한테 이 말을 뱉어버리면 진짜 이 사람 앞에서는 무너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러고 싶지 않고 그리고 사실 3년이 되기 전까지 좀 꿈 같았어요. 뭔가 동생이 죽었는데 쩝쩝한 게 있을 것 같고 뭔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도 되게 이상하고 생각보다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이러던지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던지 울던지 하는데 진짜 그 이후로 계속 장례식부터 다 꿈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실감이 안 나다가 49세쯤에 좀 실감이 나서 막 울다가 그러고 또 실감이 안 났다가 저는 동생이 장애가 있었는데 편스토랑을 보는데 막 오윤아 씨 그 아이가 나오면 미니를 보면 또 갑자기 막 울다가 그렇게 3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섰는데 아마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친구한테 말을 하면 내가 무너질까 봐 오랜만에 봤는데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혼란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명지가 바르샤바에서 며칠간을 보내다가 바르샤바 본기 이래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풍경을 보면서 그 도시를 결국에는 떠나게 되는 흐름인데요. 그때 명지가 마음속으로 뭔가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대사는 제발까지가 끝인데요. 그 대사 뒤에 가려있던 어떤 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박하선 배우님 그 말을 어떻게 상상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냥 제발 이 고통을 끝내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헤어짐에 되게 예민한 사람인데 전 누구랑 헤어지는 걸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든 전 남자친구들이든 친구든 아니면 오래 알던 지인이든 누구랑 헤어질 때 너무 힘들어하는 편이라 그래서 그걸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라서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명지가 지금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몸이 증명해주고 있고 사실 단 한순간도 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화도 나 있고 그냥 매일매일 제일 헤어지고 고통스러울 때가
이 사람 생각을 하루만 안 하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잊게 해주세요. 내지는 제발 그만 이 고통을 끝내게 해주세요. 제발 그 사람은 제발 좋은 대로 갔기를 바래요.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간절하게 영원할 때 보통 제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간절하지 않으면 튀어나오지 않는 접속어 내지는 부사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뱉을 때 저 뒤에 얼마나 많은 말이 숨어져 있는가를 좀 더 가늠하게 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광주 얘기를 꺼내주신 관객분도 계신데요. 김정근님 바르샤바가 잘 아는 공간인데 광주 역시 잘 아는 공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 역시 창사의 아픈 기억, 민주항쟁의 기억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바르샤바와 비슷하지만 다른 슬픔 그리고 그만큼 애도 방식 속에서 두 도시를 카메라에 담을 때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원작과 가장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그게 이 도시, 두 개의 도시가 그 광주, 한국의 분량은 다 광주에서 찍었어요. 100%. 예, 7월 4일에 이제 개봉 전야제를 광주에서 광주극장에서 80 몇 년 된 극장에서 할 건데 근데 바르샤바는 되게 트라우마틱한 도시인데 광주도 만만치 않거든요. 같이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도시죠.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문예창작과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냥 7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데를 좀 깊이 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알고 살고 있는 곳이라 가끔 좀 의아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걷는 이 거리가 금남로라고 여기가 그때 그 옛 전남도청이라고 뭐 이런 느낌, 이게 전일빌딩이라고 뭐 이런 생각이 되게 이상하게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다 평화로운데 그런 것들을 좀 버무리고 싶었어요. 같이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개인의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 사회적인 어떤 죽음들도 잊히지 않는 걸로 좀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도시를 넣었는데 사실 5.18 광주하면 딱 너무나 익숙한 표현들이 많아서 사실 저희가 5.18 전야제 같은 데 굉장히 볼만하거든요. 가서 보면 그 시위극도 그대로 하고 사람들이 그 금남로 거리에 가득해요. 그때 카메라 들고 나와서 찍을 수도 있어요. 그걸 찍어서 편집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이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옛 전남도청 지금은 5월 민주광장을 그냥 그렇게 명랑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두 도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두 도시의 공간을 담는 방식도 그렇고 이야기 자체도 그렇고 저는 이게 사회적인 참사든 혹은 개인의 참사이자 고통이든 무언가를 이 영화 자체가 살아있게 애도하려는 무언가의 형태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두 분께 이 작품을 작업을 거치면서 애도의 방식이라거나 혹은 애도 자체를 둘러싸고 변한 생각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관련해서 채팅방에도 비슷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가족을 잃으신 분이 영화 안에서 어떤 선택은 자신이 내린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다고 하시면서 가족을 조금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을 듣고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루는 존재에게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시다면 그게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애도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두 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누가? 예, 제가 답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저희 아빠를 너무 사랑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만든 영화가 13살 소아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전 30몇 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장에서 그게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0대 애가 경험하면 13살짜리 막 이런 애들이 걔네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는 거야? 완전히 이걸 상상이 가능하지 않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하선 씨랑 마찬가지로 1년 동안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예를 들면 전철 안에 우리 아빠랑 비슷한 마른 어떤 그 나이 또래 분이 계시면 거기 계속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려야 돼. 왜냐면 막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랬냐면 장례식장에서 울음이 안 나왔어요. 실감이 안 나는 거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빠가 죽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그러니까 그게 실감이 나는 과정이랄까. 그것을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애도라는 게 딱 정확히 지금부터 요이 땅에서 이거예요가 아닌 거죠. 애도라는 것은 정말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고치지 않으면서 조용히 그냥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시간들을. 그리고 각자의 애도의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 각자 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지금 그렇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그렇지 않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다른데 자기의 기준으로 이 애도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거야.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쯤이면 괜찮아져. 이런 게 말이 돼요. 그렇지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을 되게 강요하기도 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주는 거.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애도의 시간을 지켜주는 거. 애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지에게는 그 현석이를 만났을 때 그것들이 필요해. 그 연극이 필요했어. 그 연극들이 필요했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치지 않으려면.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원작에 읽었을 때도 그랬고.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살 수 있거든. 그걸 통해서는 그래도 숨을 쉴 수 있고 그걸 통해서는 그래도 지금 밥을 먹을 수 있고 맥주 한 잔이라도 먹을 수 있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 답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애도라는 건 각자 다 다르고 그 길이와 시간과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이 다른데 왜 그걸 자꾸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상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답을 못 내린 상황에서 이 원작을 읽었을 때 오랜만에 진짜 시원하게 울었고 왜냐하면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편지 장면에서 저는 명지로 본 게 아니라 사실 그 편지를 제가 받은 것처럼 읽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읽고 나서 매번 읽을 때마다 촬영을 하면서도 늘 거기서 울었는데 저희 동생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뭐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자유롭게는 할 수 없었어요. 물론 한 적도 있지만 근데 그게 너무 위안이 됐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누나 뭐 잘자, 밥 잘 먹고 다녀, 잘자, 고마워, 뭐 사랑해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되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가족이 갑자기 죽었을 때 내가 그때 누구랑 밥을 먹지 않고 있었다면 내가 그때 집에 갔었다면 내가 그때 밥이라도 더 많이 차려줄 걸. 뭐 그런 우리 영화처럼 반추, 후회, 죄책감, 미안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되게 누나 괜찮아, 누나 미안해하지 마, 그냥 고마웠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위안이 됐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해소를 하고 치유를 받았지만 모르겠어요. 이 영화를 보는 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치유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자기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5년, 10년. 근데 갑자기 생각을 했더니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제가 그때 동생이 죽을 무렵에 제가 그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나 근데 언제 죽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글쎄 언제 죽을까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동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없더라고요. 그걸 느끼고 나서 최근에 느끼는 생각은 나에게도 채 뭐 30년, 40년 아니면 그렇게 길게 안 남았을 수도 있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느낀 건 사람은 사실 누구나 다 우리 죽으니까 그냥 그날그날을 좀
여행도 다니고 좀 즐겁게 예전엔 일이 다였는데 좀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방법을 찾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떠날 때가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사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같은 말들이더라고요. 뭐 대단한 말들이 아니라 그 말들을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한테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참 아껴서 이게 병이고, 저도 들으면서 엄마한테 전화 한 통해야지 이런 반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애도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이 없을 뿐더러 저는 그게 긴 과정에서 얼굴을 계속 바꿔서 찾아오는 무언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날은 밀쳐버리고 싶을 것이고, 어떤 날은 들여다보고 싶을 거고, 어떤 날은 웃으면서 할 수 있고, 어떤 날은 펑펑 울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 애도의 얼굴을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긴 애도의 과정에서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감독님께 김승현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삶이 죽음에게 뛰어든 것이 아니라 삶이 삶에게 뛰어든 것이라는 원작의 문구가 영화에서도 들려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혹시 소설의 다른 문장 중에서 감독님께서 꼭 살리고 싶으셨던 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착각이 드냐면 이 끝에 현석에게 편지 이메일을 쓰잖아요. 저는 그게 원작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이메일을 쓰는 행위는 제가 만든 거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 잠깐만 진짜? 그리고 확인을 이런 지경에 다다라요. 결국은 이게 완성이 되고 나니까 어떤 자가 없다고 해야 될까? 서로 이게 어떤 게 냈다, 이거 원작이고 어떤 게 내 건지 잘 모르는 상태까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란 씨 말을 다시 전하면 궁금해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 가장 중요했다고 해요, 작가에게는. 그리고 그 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좋아할 때 항상 궁금해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뭐 할까, 밥은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궁금해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 만나지 않더라도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관계 질문 주신 것 중에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초록초록 어피치 대화만 쓰시는 분께서 그 마지막 이메일을 쓰지만 보내지 않는 명지의 선택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마지막 장면에 현석에게 전달하려는 말을 적으면서 그 메일을 전달하지 않겠다, 언젠가 만나면 전달하겠다라고 명지가 한 것은 현석에게 흔들렸지만 떠나간 도경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현석과 만나지 않겠다는 결심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하선 배우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장면을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가서는 뭐 현석이랑 어떤 일들도 있었고 했지만 이미 떠나왔고, 그리고 도망 아닌 도망을 쳐왔고, 그 상황에서 집에 와서 편지도 받게 됐고 좀 어느 정도 정신이 차려졌을 때는 그 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현석이에게로 보내고 있지만 그건 그냥 본인에 대한 다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현석한테 보낼 필요 없는, 아직 뭐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그냥 본인이 답을 찾고 정리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석을 만나지 않지 않을까, 꽤 오랫동안 뭐 만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찍을 때쯤에는 남편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정리가 됐고 이제 좀 덜 방황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안하지만 현석이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럼 되게 나쁜 여자가 되나? 뭐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감독님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대요. 왜 저 친구는 어떻게 명지가 저럴 수가 있냐? 뭐 그렇게 질문을 하는 질문이 남편 많이. 죽은 지 얼마나 네, 됐나요? 그렇게도 많이 보시는데 감독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여자는 소극적인 부재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신혼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고, 뭐 우리가 누구랑 헤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요. 맞아요?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죠? 네. 네. 네, 육체적인 관계라는 것도 그게 한순간에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아니지만 뭐 그런 걸
편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감독님한테 토스하겠습니다. 네, 스킨십은 가장 오래 남죠.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 몸을 같이 대고 있었던 오늘은 청소년 연기자들이 없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기자회견에서 살짝 당황했어. 청소년 연기자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랬고 여기 없는 전석구 배우의 말을 빌리면 이제 저희 술자리에서 이 영화 준비하고 막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명언을 남겼죠. 남이야 너는 바르샤바에서 열심히 사랑해라. 그러나 광주에서 내가 하선이를 더 사랑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준비했는데 예, 없지만 김남희 배우와 정석호 배우의 그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든 옷들처럼 정말 잘해줬고 정석호 배우의 그 사랑스러움이랄까 실제로 보면 진짜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화면이 좀 잘 이렇게 나오고 허우도 되게 좋고 네, 그래서 되게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우리의 그 명지의 슬픔이 조금 더 배가 되는 그 느낌이 있었고 김남희 배우는 그런 역할 할 수 있는 배우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남희 배우는 개인적으로 명재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왜 말해주지 그랬니? 왜 말 안 했니?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김남희 배우는 그런 아주 긴 대사들이거든요. 그 대화씬이. 그리고 제가 테이크를 되게 길게 가는 사람이라서 이것을 커트발이라고 하는데 컷을 나눠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긴 호흡을 그 긴 시간을 견뎌서야 돼요. 근데 그 견디는 거를 진짜 하더라고요. 그 긴 시간을 잡고 해주는 그 집중력과 특히 또 명지는 하선 씨는 자기 대사가 많지 않고 들어주는 건데 그 들어주는 연기가 너무 훌륭했어가지고 그 새벽에 찍을 때 폴란드 스태프들이 저한테 폴란드 촬영 감독이 그랬어요. 봐봐, 여배우가 아니 이거밖에 안 하는데 완전 집중하게 돼.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처음 말하죠. 제가 예, 칭찬을 제가 안 해줬다고 그런 말을 폴란드 말로 해서 아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럴 때 깔려고 그렇게 숙여두고 있었어요. 네. 네, 하나만 더 말하고 싶은 게 전 폴란드 촬영할 때 정말 전석구 씨가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이상하게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별로 마주치지도 않았고 촬영 분량이 많지 않아서 진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안 오냐고. 원래 오려고도 하셨거든요. 시간이 되면. 근데 안 오시냐고 매일 체크했는데 폴란드 촬영이 끝나는 동시에 그게 저희가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영화에서 그러니까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순간에 명지는 진짜 계속 전석구 그러니까 전석구 씨 도경을 되게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몸은 남희 씨랑 있고 했지만 현석이랑 있었지만 사실 명지는 굉장히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냥 밥 먹고 아이스크림 친구였던 것으로. 근데 그 사람이든 아니면 동물이든 내가 아닌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는 뭔가의 체험만큼 저는 위로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필요한 위로이지 않았을까 명지에게는 그런 생각도 영화를 보면서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채팅방에 많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김수현님, 초록초록 먹기치님, 그리고 니나 남겨주시는 분들 앞에서 꼭 준비된 무언가를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함께 소화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개봉이 7월 5일이어서 오늘 영화를 좀 더 일찍 만나신 셈인데요. 영화를 좋게 보셨다면 또 마음에 가 닿았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7월 5일 개봉입니다, 여러분. 저는 SNS 사냥꾼이거든요. 가서 제가 좋아요를 누른다. 제가 센 디렉터가 저의 아이디인데 센이 세다 센이 아니라 폴란드 말로 센이 꿈이라는 뜻이거든요. 꿈꿀 때 꿈 디렉터인데 그 아이디로 좋아요를 눌렀다 이런 저인지 마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많이 써주세요. SNS에 많이 올려주시면 이 SNS 사냥꾼인 센 디렉터가 가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시고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시네타운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사회를 진짜 많이 다녀요. 근데 진짜 그 2시간이 안 아까울 때도 있지만 아까울 때도 있는 영화가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데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런 데 와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구나. 사실 이 2시간, 지금 3시간이죠. 쉬셔도 되고 정말 뭐 아이도 있고 뭐 일을 해도 되고 정말 잠을 자도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서 감독님이 말한 것처럼 저희는 정말 입소문이 중요한 영화라서 영화를 보고 좋으셨다면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